네. 오코스 관련해서 저는 좀 예의주시했던 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올 초에 이제 글로벌 파스처 리뷰에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 체계 검토에 착수했다. 그래서 2002년 만에 또 20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맥락을 좀 짚어볼 수 있구나라고 기대했는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비공개로 비공개를 갖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발견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내용을 주목해야겠더라고요. 이제 오코스 이제 협정 내용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이 그 전에 이제 호주의 다인의 한 2,500명 정도의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미군 주둔 계획을 주둔을 쭉 해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 전투기의 순환 배치 이런 계획들도 오코스에 좀 포함되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작게는 미국, 호주, 더 넓게는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같이 좀 연합작전을 하는 이런 어떤 그 일환으로 중국이 좀 간주하는 시각 그것 때문에 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우리 이사님께서 얼마 전에 칼럼도 쓰셨습니다만 종전선언에 관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뭐 미국하고 중국, 북한이 협력만 해주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고 종전선언이라는 게 정말 피스 페이퍼,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이 구성력을 쭉 갖는 건 분명 한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 문안에 대한 협의 많이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돼 있는데 아마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 같은 거 기초 보면 미국도 전부 다 변호사들이 전부 다 자구를 하나씩 보거든요. 거기 또 올라가는 거 보면 뭐 차관급 수준에서 얘기가 됐더라도 또 이제 차관급, 그걸 데피티스 미팅이라고 하는데 차관급 회의, 더 올라가서는 프린시퍼스 미팅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관급 회의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거 제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절차적인 문제인데 아마 내용 자체에서는 뭐 충분한 합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데는 이런 문제거든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구로 보거든요. 영어로 얘기하면 confi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confirmation of the end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상태를 확인해주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는 그런 선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어로는 그 affirm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언, declara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affirmation이라는 말이 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나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제가 알기에는 affi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더라는 의지의 표명을 남북 미중 사격 정상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질문을 주고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 이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손가락으로 보는 분이라는데 이사님 강연은 말씀은 이 영어 보케블러리를 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포메이션과 컨퍼메이션의 아주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어포메이션 의지를 의지를 표명하는 한국 전쟁을 끝내자라고 끝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한다면 컨퍼메이션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 이런 어떤 부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입구론과 출구론의 차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 표명이니까 지금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남북 국민이 꽉 막혔지 않느냐. 그럼 그걸 좀 뚫는데 그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쓰자.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채택하기 위해서 네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거기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그렇잖아요. 재개하고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시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종전선언 채택, 종전선언을 채택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비접촉과 협상,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그 입구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 또 미국의 워싱턴 주지들은 종전선언이라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하면은 자연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출구에 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는 거고, 근데 그 다음 또 관련된 논쟁이 지금 뭐 특히 워싱턴에서 나오는 것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현상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서 뭐 이중기준을 방지해달라, 그 다음에 적대시 정책을 없애달라. 그럼 적대시 정책을 없애는 것 중에 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하라,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철수하라, 한미동맹의 성격을 재조정하라. 더 나아가서 뭐 그 이전 단계에서 평화가 온다라고 보면 유엔군 사령부가 뭐로 필요하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 이런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미국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히 종전선언 채택했다가 그 빌미를 잡혀갖고 유엔사도 해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습을 중단해야 되고, 그 주한미군 철수 감축도 해야 되고, 한미동맹에도 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 현상 변경인데,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입구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연습이라든가 이것은 두 개의 주권 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북한 적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주권적 상황이니까 그 종전선언협정에 연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존재해요. 종전선언 자체로서는 정전협정에 큰 변화가 없는 건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 종전선언은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장은 현상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위한 것이지만은 한반도 평화가 오면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은 정쟁화가 돼버렸어요. 정쟁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현 정부는 제가 아는 한 제가 현 정부에 지금은 뭐 관계를 안 하지만 뭐 인사들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방 외교를 연구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종전선언 채택해서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또는 의지표명으로서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못이 될 수가 없어요. 제도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야권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현정에서는 지금 이 종전선언 같은 걸 해놔야 내년 5월에 새 정부 출범을 하는데, 그래도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된 한반도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거 안 되고 내년 3월에 군사 연습훈련 시작하고 그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 북에서 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내년 5월 새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출범을 하는데 북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2, 3년 더 모든 게 경색된 국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그걸 막아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종전선언 하나 정도까지는 못한다면 정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실패죠. 2018년에 아니 올해 안에 종전선언 채택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다른 것도 진전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를 종료시킨다? 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는 아마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진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네. 아직 한 5개월 정도의 이제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어제 어떤 좀 성함을 대면 안나는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정선원 행사는 얘기가 나와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종전선언하면 한미연합군을 안 하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금 나가는 게 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 별개로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응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북한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 지금 이사장님 답변 속에서 그런 좀 고민들이 고심들이 좀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종이에 적으셔서 저희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회원가에서도 유심히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신신당부를 받은 말씀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NHK 기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한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그 경제 제재도 있었고 코로나19 이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또 심각한 자연재해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또 거꾸로 김정은 정권 굉장히 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같이.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와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이 얘기가 같이 들리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두 축으로 보는 게 필요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조와 제도화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퍼포먼스, 그 정책 수행 능력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렇게 어려우냐? 코로나 때문이다. 작년 자연재해에서 홍수 때문이다. 미국이 강압적 제재 때문이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대시 정책을 펴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똘똘 뭉쳐서 거기서 대응해야 된다. 라면서 그런 환경을 군대적으로 또 활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그 다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인민대중 제1주의라고 하는, 정말 사실상 노동신문 우리가 전 매일 보는데 노동신문 보면 정말 인민대중 제1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민, 그 인민을 위해서 모든 걸 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정통성을 함양을 시키고, 그리고 당이나 내모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시켜서 그 권력을 공고화시켰고, 그래서 그런 정치 구조나 그 정치 권력의 제도화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안정적 구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위해서 이룬 업적 중에 제일 큰 거는 구조적, 제도적 그 공고화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정책 수행을 얼마나 잘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 북한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변명할 여지가 많다.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강압적인 제재의 지속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고난의 행군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는가. 영어로 얘기하면 carrying capacity죠.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인 소위 그 집행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간 북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존재였어요. 북이 그거는 1990년도에 북 곧 망한다라고 하는데 안 망했고, 94년부터 97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하면서 김정일 체제로 바뀌면서 곧 망한다고 해서 또 안 망했죠.
이게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중앙정보부 이 CIA 가장 큰 정보 실패는 북한 분석일 거예요. 아마도 안 돼요. 그 북한 망한다고 분석한 친구들이 지금 워싱턴의 최고의 강력한 반대예요. 왜냐 북한이 붕괴돼야 자기들 이론이 맞는 건데 북한이 붕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거기 뭐 빅터 차도 들어가고 니콜라스 에버슈타트라는 친구도 들어가고 뭐 브루스 클린거도 들어가고 뭐 수미 테리 할 것 없이 옛날 CIA의 분석관으로 있으면서 북한 살았던 사람들 다 공통적인 게 뭘 망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북한이 갖고 있는 미스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북한 붕괴론자들이 얼마나 좀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니까 예, 저도 뭐 기억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봄이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이거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북한은 심각한 경제안에 인정할 정도로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북한 인민들. 그렇죠? 네. 그 존란의 헐크조차 없었던 북한 인민들한테 더 존란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맥락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당 간부와 군 이런 쪽에서 허리띠를 졸라면서 인민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의 대상자들이 90년대 후반하고 저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맥락들을 놓친 상태에서 그냥 그 언급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김정은 위원조차 북한의 심각한 경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 북한이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기본적인 팩트조차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그 일본 NHK 기자의 질문은 뭐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화보집에서 김정은은 굉장히 터프하고 스마트한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판문점 저기 뭡니까 저 싱가포르 정상회담 사진도 싣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활발한 활발한 그 외교. 2018년 이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2021년 이후로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버킷 특파까지 포함해서 3번 했고, 그죠? 그 미국 대통령은 이제 또 3번 만났고, 시진핑 중국 주석은 4번 만났고, 푸틴도 만났고, 그 외에 다른 정상들이 여러 번 만날 정도로 굉장히 광폭 외교를 선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까? 그리고 그것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질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정은 위원장을 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2018년 9월 18, 19 평양에서도 봤는데 그건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봐요. 조건만 맞으면 육국으로 만날 자세가 돼 있다고. 근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아마 그걸 트럼프 대통령부터 학습을 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또 고뇌가 많을 거예요. 자, 남측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얻은 게 뭐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얻은 게 뭐 있나요? 시진핑 주석 만나서 얻은 게 뭐 있나요? 그러니까 실리 외교라는 측면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인민대중 제1비 시각에 봤을 때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이득이 있었느냐. 아마 내부적인 검토와 평가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도자가 바로 당이고 당이 바로 국가가 바로 인민이니까 소위 사회 유기체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민에 도움이 되는 안들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에 제시해야만 북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인상은 트럼프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고 있고 결단력 있고 과감성 있고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9월
9월 18일 날 저 목련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했었을 때, 저하고 우리 저 임동원 이사장, 백낙천 교수님 셋이 가서, 그다음 홍석현 회장으로서 같이 가서 주석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대제의에서 이렇게 본인이 일을 써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걸 두 번씩이나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엄청난 의지를 갖고 이걸 한 거구나. 근데 뭐 결과는 사실상 북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험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이다. 북한은 첫째 정권 안보 때문에 핵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핵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적대시 정책을 없애고 그다음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듣고 나오면 얼마든지 핵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이에요.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가 이사장님을 처음 봤던 게 98년인가 한 토론회에서 이제 처음 뵀었는데, 그때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의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교수님은 햇볕 정책을 연락에 비판을 하시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라이브러리 학교에 계시던 분은 햇볕 정책이 이런 거고 우리가 왜 추구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게 지금도 좀 인상이 나는데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그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시고 또 연구하시고 말씀과 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오셨는데요.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20여 년 쫙 돌이켜 보셨을 때요. 제일 아까웠던 순간, 제일 안타까웠던 순간, 이걸 뽑으라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이것만 넘어가면 정말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왜 넘어가면 지금 복귀해 보면 하나를 집을 수는 없지만 2000년 11월에 조지 W. 부시 사스강 대통령이 당선된 것. 그때 알고가 됐으면은 정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나아진 환경 속에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김정은의 영변 카드를 트럼프가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난 두 가지가 제일 쭉 남북관계, 한미 북미 관계 보면서 느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크리티컬 모멘트였는데,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미국이 나쁜 X.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라는 게 우리의 역량을 위해서 중요하고 남북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또 미국의 역할,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평화적으로 또 평화를 목표로 한 현상 변경의 노력과 가능하면 지금 상황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현상 유지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쟁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평화를 향한 작용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현상을 지키고자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반작용이 일어났고, 그 평화를 향한 반작용에 의해서 번번이 제압당했던 역사가 반복되어 오는 이런 어떤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뭐 단시일 내에 우리가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가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거부를 내든다고 할 때 우리 가장 유념해야 될 점, 가장 노력해야 될 점, 이 현상 유지 세력을 뛰어넘어서 평화적으로 또 평화를 목표로 하는 현상 변경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정책이라는 건 뭐 우리 나라의 주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시민들이 깨어있고, 뭐 우리 최장 선생님 깨어있는 시민에게 뭐 엄청나게 큰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항상 인류의 역사는 특히 뭐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과정을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옳은 방향으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었다고 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상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북이 지금 핵무기 가졌다고 그러는데 너 핵폭기하면 우리가 대화하고 보상해줄게요.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에 나가서 많은 논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논리 제공을 좀 잘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게 우리 사회의 그 하나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남아있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면 군비 증강하고, 상대방도 군비 증강할 거고, 불신은 더 깊어질 거고, 우발적 전쟁 충돌에, 우발적 전쟁에 발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건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우리만 생각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역지사지가 필요해요. 북한 친구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역지사지가 거의 없어요. 우리도 거의 없어요.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그게 없는데 역지사지가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당부한 데는 실사구시예요. 실용성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왜 우리가 모색해하고 지향해야 되느냐. 전쟁 나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유산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사구시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그리고 영어로 리얼리스틱하게 그 이상적인 또 가치 지향이 아니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실적 대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핵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북한 지금 핵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선제적으로 핵을 폐기하면 우리가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북한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동시 행동 원칙, 동시 교환 원칙, 점진적 단계적 접근, 그리고 지금 같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신뢰로 준비한 조기 조치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보다 평화를 우리 원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는 전쟁이 위너와 루저, 승자와 패자로 나오지만요, 지금은 다 루저가 될 겁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핵전쟁의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고 조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건 시민들이 가져오는 것이지 엘리트가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과거에 어떤 과거의 이론적, 이념적 담론에 빠져 있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좀 못 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 높이시고 SNS 통해서 좀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식, 그리고 역지사지, 실사구시, 이거는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님 말씀은 평화는 죽고 사는 문제,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평화는 죽고 사는 문제만큼 정부나 엘리트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보통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더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사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그걸 위해서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좀 더 재정적으로 좀 탄탄해짐으로써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면서 오늘 임정희 이사님과의 특별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음 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